자, 이제 35번이고요. 자, 35번은 이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서 35번은 원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36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은 최근에 좀 출제가 돼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다 볼 수 있어요. 자, 이 계산 순서가 있습니다. 계산 순서가.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계산하는 게 원금 균등액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은 뭘까요? 이거는 첫 번째 계산하는 게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그 이름 따라 가는 거예요. 이름 따라 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산은 여기도 이자고요. 이쪽도 이자예요. 그럼 세 번째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이쪽은 원리금 합계입니다. 합계.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더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1번에서 2번을 빼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죠. 1번, 2번, 3번이 이쪽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원리금 합계를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이쪽은 원리금 합계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원리금 균등에서는. 그리고 이자를 계산해서 빼는 거고요. 여기는 원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더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걸 묻고요. 여기서는 이걸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따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율 5%예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이에요. 자, 이자는 연 5%로 되어 있는데 상환은 매월 상환입니다. 자, 요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자가 연이자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자를 계산할 때는 나누기 12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나누기 12. 나누기 12를 해야 돼요. 연이자 5%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 듣고 있죠? 연이자 5%로 되어 있는데 매월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나누기 12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금 균등액은 대부액 나누기 납입 횟수입니다. 이걸 그냥 기간으로 하면 안 돼요. 기간으로 하면 안 되고 납입 횟수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10년 만기라 해도 매년 말 상환이면 10등분 해야 되고 매월 말 상환이면 120등분 해야 돼요. 매년 말 상환이면은 1년에 한 번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10년에 1년 한 번 갖다 주면 10번에 나누어 갚아야 되는 거고 매월 말 상환이면 10년이면 120번 갖다 줘야 돼요. 120등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는 보통 첫 회이자는 첫 회이자는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요때 이제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얼마 대출받았어요? 2,400 대출받았고 2,400만 원을 몇 번에 걸쳐 갚아야 돼요? 120번에 걸쳐 갚아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2,400 나누기 120 하면은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자, 그럼 이자는 처음에 얼마 대출받았어요? 2,400 대출받았잖아요. 처음은 대출받은 지 한 달 뒤에 가는 거예요? 1년 뒤에 가는 거예요? 처음 대출받은 후에 한 달 뒤에 가요? 1년 뒤에 가요? 한 달 뒤에 갈 거 아니에요? 매달 상환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달은 2,400만 원 빌린 것에 대한 원리자가 계산돼야 된다고. 원리자가.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라고요. 아, 내가 지금 매달 갚아 나가야지. 2,400 빌렸지. 한 달 뒤에 이제 원금이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원금 상환은 한 달에 20만 원 갚는 거 120등분 했어요. 계산했고, 이제 이자는 뭐예요? 2,400만 원 빌려가지고 지금 한 달 썼잖아요. 한 달. 2,40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0.05 하면은 연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연이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누기 12를 해야 원리자가 되죠. 월이라면 월. 그래서 나누기 12. 자, 그럼 나누기 12를 먼저 하는 거예요. 2,400에 나누기 12 먼저 하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5%하고 같아요. 이거는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면은 합계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계. 됐나요? 됐죠?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35-1번은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에요.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이렇게 해서 먼저 첫 회를 계산하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첫 회 잔금이 얼마가 될까요? 2,400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 갚았으니까 2,380만 원 잔금이 되겠죠. 두 번째 달 이자는 2,380만 원에 대한 이자예요. 아시겠죠? 2,38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달 20 똑같을 거니까 20, 120개월 똑같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것만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면 되니까 이 회차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은 2회차 물으면은 패스. 1회차만 이제 풀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입장 정리. 자, 원금 균등 상환은 그렇게 입장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36번이에요. 자, 이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대부액에다가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하는 거죠. 자, 이것도 첫회 이자를 묻죠. 첫회 이자, 첫 이자. 첫 이자는 어떻게 해요? 대부액에다 뭘 곱해요? 이자율 곱하는 거죠. 이자율.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연이자면은 여기를 연저당상수 주고요. 문제에서. 월이자면은 여기에서 월저당상수를 줘요. 월저당상수. 그때는 이제 월이자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년 말 상환으로 문제를 내면은 연저당상수를 줄 거고요. 아까 월저당상수 나왔었죠? 아까 0.006443 했잖아요. 월저당상수, 매월 말 상환이면 문제에서 월저당상수를 줄 거고, 매년 말 상환이면은 연저당상수를 준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주는 데 따라서 이제 월이면은 월 계산하면 되고 연이면 연 계산하면 되는 거고. 됐나요? 안 돼도 그냥 갈게요. 자, 아무튼 저당상수를 곱하면 계산되는 게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 계산해요. 원금이자가 다 계산되죠. 이자율을 곱하면 뭐가 계산이 돼요? 이자가 계산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원금이자가 다 계산되고 얘는 이자만 계산되니까. 근데 요놈은 똑같잖아요. 지금 요놈은 똑같은데 얘를 곱하면 원금이자 다 계산되고 요놈 곱하면 이자만 계산된다는 얘기는 저당상수가 얘보다는 클 거란 얘기 아니에요. 얼마만큼 클까요? 이자 포함하고 있고 얘는 원금까지 갚는 거니까 원금 상한만큼 더 계산되는 거지. 얘가 원금 상한만큼 더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 36번에 2억을 대출 받았는데 20년간 연 5%로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는데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하면서 연 5% 기간 20년에 저당 상수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0.08 0243 이렇게 되어 있죠. 이 0.08 0243이라는 숫자는 이자율이 연이자를 해야 되기는 이제 매년 상환회가 0.05보다는 반드시 클 거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0.05보다는 얘가 반드시 커야 되겠죠. 여기는 원금 상환도 함께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걸 미리 곱할 필요 없이 곱하지 말고, 대부역을 미리 곱하지 말고 이걸 여기서 빼버리라고. 미리 여기서 빼버리라고. 여기서 빼버리면 0.030243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첫 해 원금 상환율이에요. 첫 해 원금 상환율. 여기에다가 2억을 곱하면 된다고. 여기다 2억을. 그러면 원금 상환액이 나온다고. 미리부터 2억을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고 해서 뺄 필요 없이 여기서는 항상 이 숫자가 쉬워요. 이게 0.08 항상 0.05보다는 크기 때문에 0.05보다 큰 만큼 바로 0.030243이 원금 상환율에 해당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2억 곱하면 되는 거예요. 2배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60486이에요. 60486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 아니에요? 왜요? 자, 그렇게 푼다고요. 60486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넘어가시고. 사실은 쉬워요. 계산이 쉬워. 숙달 되면은 계산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입지계수 LQ 37번. LQ 계산에 LQ 계산. 지금 속으로 계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지금? 계산 문제가 더 쉽지 않나요? LQ 계산입니다. 산업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자, 부동산업 기타 전체 부동산 기타 전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A지역 B지역 전국 이렇게 있어요. 자, 각각 100, 400, 500인가요? 100, 400, 500. 여기는 200, 200, 400. 네, 여기가 이제 300, 600, 90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어떤 지역이 A나 B 어떤 지역이 부동산업에 특화되어 있는지 기타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거 살펴보는 게 LQ예요. LQ. 그래서 특정 지역의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이렇게 해서 LQ를 계산하죠.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 퍼센트 비율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LQ를 묻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LQ를 계산하면 이 숫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숫자가. A 지역의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리고 이게 전국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전체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얘는 항상 필요해요. 얘가.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죠, 지금. 만약에 B 지역의 부동산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얘는 항상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얘는 항상 있어야 되는 숫자고 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숫자들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 숫자를 체크를 하면은 이 두 개 숫자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은 내 귀퉁이에 있는 숫자가 있죠. 내 귀퉁이에 숫자 4개가 필요해요. 만약에 400을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돼요? B 지역의 부동산 LQ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걸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지면 숫자 4개가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사각형을 만든 건 사각형. 설마 이거 못 만들진 않겠지? 이렇게 해서
분모분의 분자예요. 900분의 300분의 분모, 이게 분모예요. 분모가 이게 분수꼴이라고요. 분모가 분수꼴이요. 900분의 300분의 500분의 100 이렇게 됐나요? 이게 바로 LQ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다 약분되죠, 이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네모, 외자, 아시나, 이거? 네모, 외자. 안에 끝끼리는 뭐가 되고? 분모. 바깥 끝끼리는 분자죠. 그 전에 이거 약분 또 해도 돼요. 이거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5분의 3이 되죠, 5분의 3. 맞나요? 5분의 3이에요, 5분의 3. 5분의 3의 7, 0.6이에요. 네모 외자를 알아요, 네모 외자. 이거 모르시면 외워야 돼요. 이거 네모, 안쪽의 끝끼리 분모, 바깥쪽의 끝끼리 분자.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묻거나, 지금 오른쪽에 가면은 한번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른쪽 아래, 37-1번이에요. 오른쪽 아래는 A도시, B도시, C도시, 도시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어요? 도시가 세로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도시가 가로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돌릴까요, 이렇게? 자, 보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방금 이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900분의 300분의 500분의 100이었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900분의 500분의 300분의 100 이렇게 분모, 900분의 500분의 분모, 여기 300분의 100을 분자, 이렇게 해볼게요. 동그라미 약분되죠? 3호 15분의 9일은 9 어때요? 똑같아요. 잘 보면 이게 300 곱하기 500 500 곱하기 300 요 차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900은 맨 밑이고 100은 맨이고 요게 바뀐 거예요, 요게. 자, 그 소리는 세로로 지역이 나오든 가로로 지역이 나오든 여러분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라고요. 900분의 300분의 500분의 100을 하든 900분의 500분의 300분의 100을 하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아무렇게나 해도 답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답은. 아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답을 나오니까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그 뒤에 37번 37-1번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자, 여러분이 연습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연습을 해 보는 게 중요하죠. 연습해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38번은 레일리, 허프 등 중력 모형 계산입니다. 38번. 주제별로 하는데 사실은 LQ는 원래는 약간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원래는 이제 재작년에 출제가 돼서 작년에는 제가 출제 안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어서 재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제가 원래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고 덜 자주 나오고 하는 텀이라는 게. 자, 이제 아무튼 레일리, 허프, 컨버스, 허프 이런 거예요. 컨버스, 허프. 자, 레일리 이론은 이 공식 이걸 꼭 외우고 있어야죠. 흡인력.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제가 지금까지 공식 써드린 게 거의 없죠. 공식 외우라고 한 게 거의 없죠.
공식 거의 몰라도 푸는데 별 지장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식 외워야 돼, 이거는 공식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LQ도 지금 저 공식 몰라도 저 표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죠. 표 구조에서 그냥 분모분해 분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아까 잔금 비율 공식은 말씀드렸어요.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오늘 하기는 했는데, 그죠? 너무 많이 했나, 오늘? 많이 했어요. 자, 아무튼 요 공식은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도시 A와 도시 B 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밀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했어요. 인구유인 비율. 지금 C로부터 A까지는 10km, C로부터 B까지는 20km죠. 자, C로부터 여기까지는 10km, 여기까지는 20km예요. 여기 10km, 여기는 20km. 자, 여기가 몇만 명 도시? 여기는 42만 명 도시. 자, 여기 C라는 도시에서, 자, 그럼 이제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요 공식이 필요하다고요. A가 당기는 힘은 몇 분의 몇? 10의 제곱이면 100 분의 7만. 이러면 동그라미 2개 약분하면은 700. B가 당기는 힘은 20의 제곱 400이죠. 20에서 400분의 42만. 동그라미 2개 약분하고 4200 나누기 4예요. 4200 나누기 4면은 4000 나누기 4 하면 몇이에요? 4000 나누기 4 하면 4000 나누기 4 1000이죠. 200 나누기 4 하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200 나누기 4는 50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밖에서 멀쩡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이상한 분들 만드는 것 같아서 4200 나누기 4는 1050이라고요. 1050. 4000을 4로 나누고 200을 4로 나눠서, 자, 그럼 하나는 700이고 하나는 1050이죠. 자, 이런 크기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 여기서는 한 번은 이제 반띵도 해보고 한 번은 배수도 해보고 이렇게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얘를 반띵을 해보세요. 얘를 350이잖아요. 그럼 35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얘는 3개 있는 게 대부분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안 보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보이면 700 더하기 1050분의 700만큼은 A 쪽의 비율이고 B 쪽의 비율은 700 더하기 1050 중에서 105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 전체 중에 700, 전체 중에 1050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350 반띵이 금방 보이면 이게 몇이고 2개고 350이 2개, 요거는 350이 3개, 그럼 몇 대 몇? 2대 3, 2대 3이면 4대 6과 같잖아요. 4대 6. 그럼 40%, 60%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0.4 나와요. 이게 0.6이 나온다고요. 그럼 40%, 60%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가능하니까.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건 됐고, 이와 같은 유형이다. 38번, 39번 다 같은 유형이에요. 그럼 38번, 38-1번, 그게 이제 유제가 다 같은 유형인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여기는 퍼센트만 물었잖아요. 이쪽으로 40% 가고, 이쪽으로는 60% 비율을 물었잖아요. 문제는 비율을 물었는데, 거기 38번이나 유제 38번이나 유제 38-1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인구를 묻고 있죠. 인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의 인구가
5만 명이 있었다면, C의 인구가 5만 명이 있었다면은 A 쪽으로는 2만 명 가고 이쪽으로는 3만 명 가고 그 뜻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 차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38-2번 마찬가지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8-3번 문제는 뭐냐? 요건 이제 그 차이점이 그 38-2번까지는 레일리예요. 레일리. 38-3번부터 이제 허프가 나와요. 허프가 나와요. 38-3, 38-4, 38-5 전부 다 누구예요? 허프예요. 허프. 그럼 이제 레일리와 허프의 차이점은 마찰계수라는 게 나와요. 마찰계수. 38-3, 4, 5 전부 다 마찰계수가 나와요. 그 마찰계수 다 몇 초로 나와 있어요? 2로 나와 있죠. 자, 그 마찰계수 2라는 거는 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허프는 요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허프는 요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뀔 수 있는데 요걸 허프는 마찰계수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딱 우리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숫자를 낸 적은 없는데 기분 나빠요.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하라고요. 확인은. 아시겠죠? 확인은 하다. 확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공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혹시라도 마찰계수가 다른 숫자일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은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38-4번을 이제 볼게요. 지금까지와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와 차이점은 38-4번은 자, 이제 괄호 속을 보세요. 괄호 속. 괄호 속에 다만 공간 마찰 계수는 2이며 자, 그 D가 있어요. 그 D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게 마지막 두 문제예요. 38-4번과 38-5번. 마지막 두 개는 도시 인구의 전부 다가 가는 게 아니고 도시 인구의 70%니까 그 몇 명이요? 7만 명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7만 명. 10만 명 중에 70%. 됐나요? 그리고 그 밑에 38-5번도 소비자 거주지가 인구가 30만 명인데 30만 명 다 생각하지 말고 몇 명만 생각하라고요. 18만 명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살짝 비틀어서 낸 것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보세요. 주의를 할 것이 괄호 속에서 마찰 계수가 2 아닌 다른 숫자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전체가 아니라 도시 인구의 몇 %가 이용할 거. 요 두 가지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식은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똑같고 푸는 방법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다 뭘 계산하는 거예요? 힘 계산하는 힘. 힘을 계산해서 이제 몇 대 몇이 안 되면은 전체 힘에서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가 많으니까 연습하기 좋죠?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해 보세요. AS는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안 되면 얼마든지 AS 해드릴 테니까 AS 콜센터요. 예? 어떤 거요? 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이 머리 에이스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설명을 더 해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자, 아무튼. 자, 이제 39번은 이제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38번과 39번. 38번은 이 공식으로 이제 당기는 힘 계산하는 유형이에요. 힘 계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거 허프에서 마찰계수 혹시 다른 숫자, 그다음에 도시 인구의 몇 %만 이용하는 요거 주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9번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요거는 이제 경계를 물어요, 문제에서. 자, 중심지 크기가 다른 두 개가 있으면, 경계 지점은 중심지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아야 중심지가 한가운데인데, 얘는 상권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얘는 상권 규모가 커요. 그럼 어디 가까이에? 작은 쪽 가까이에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이 주변에 이걸 생각해요. 이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자석이 당기는 그 범위가 큰 자석은 멀리까지 당기고 작은 자석은 작은 범위까지 당기기 때문에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에요. 근데 그 경계를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9000이면 경계는 한가운데보다 어느 쪽? 왼쪽에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내더라도 아니 이게 전체가 8km면 최소한 1, 2, 3, 4, 5km 이렇게 하든가. 이건 뭐 1, 2, 4, 6, 7 하니까 찍어도 1번, 2번 중에 찍어야죠. 4가 한가운데인데 맞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낸다고. 저 같으면 0.5, 1, 1.5, 2, 2.5 이렇게 내지. 4보다는 왼쪽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 어떻게 푸는가 하면 자, 이렇게 풀어요. 제가 이걸 이론 설명을 할 때는 저걸 이용을 해요. 저 공식을 이용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근데 이론 설명할 때는 이걸 저거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거 안 봐도 돼요. 지금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을 아까는 저 공식 가지고 이용했죠. 그럴 때 요 경계 지점이 있어라면 경계 지점에서는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똑같을 거라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당기는 힘을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걸 아직은 모르니까 A라고 치고 아직은 모르니까 B라고 치면 A제곱분의 거리의 제곱이죠. 1000 했는 이 당기는 힘과 여기는 B제곱분의 9000이라고 했는 이 힘이 크기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9죠. 그러면 A제곱 대 B제곱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A제곱 대 B제곱도 1대 9가 돼야 되거든. 근데 제곱해서 1대 9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제곱하기 전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는 1대 3이 돼야 되죠. 1대 3. 그럼 1대 3이면 총 몇 등분을 해서? 총 4등분을 해서 세 칸은 오른쪽에 한 칸은 왼쪽. 이거 끝이에요. 그럼 8km를 4등분 하니까 한 칸당 2k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2km, 이쪽에서부터는 6km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경계를 묻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경계. 이거 이제 출제된 지 꽤 됐어요. 10년 넘었는데 이거는 경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빨리 뭐를 찾는가 하면 이게 몇 대 몇이 되는지를 빨리 보는 거예요. 이 크기가. 그게 요령이에요. 몇 대 몇. 몇 대 몇을 찾는 몇 대 몇. 빨리 찾으라고 이거. 크기가.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왜냐하면 제곱수가 나와야 되거든. 제곱수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딱 한정돼 있어요. 1대 9가 나오든가 또는 4대 9가 나와야 되겠죠. 1대 9, 4대 9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곱한 숫자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여기서는 1대 3으로 가고 여기서는 2대 3으로 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4대 25?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한정돼 있어요.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게. 그죠? 나올 수 있는 게 숫자가 한정돼 있어. 딱 하면은 1대 4, 1대 9, 1대 4가 있고 1대 4. 1대 4, 1대 9, 4대 9, 뭐,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이 세 가지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요거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1대2가 되는 거고, 요거는 1대3이 되는 거고, 요거는 2대3이 되는 거죠.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죠. 물론 숫자를 조금 이렇게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250대 1000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250대 9배 하면 어떻게 되죠? 1대9 하면은 250에 9배 하면은 225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겠죠. 250에 9배는 2250이거든. 그러면 1대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유제로 연습해보면 되고, 그럼 39번이고.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레일리 컨버스터프의 문제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경계를 묻는 문제와 또 하나는 힘의 크기를 계산해서 몇 대 몇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T넷의 위치 지대 계산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패스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패스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거나 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간단한데 문제는 그런 경우들의 어떤 숙달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막상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무튼 40번. 자, 40번은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수송비가 19km 지점까지 어느 정도 발생할 텐데 그 수송비를 빼고도 남는 게 있는 것을 찾으세요, 이 뜻이에요. 자, 이거 T넷의 위치지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뭐도 빼요? 수송비도 빼죠. 수송비.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잉여, 지대, 이윤 이런 거예요. 잉여 이렇게 했죠. 남는 걸 잉여로 봤죠. 고전학파에서는. 그래서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 이거 여러 번 이론에서 했었죠. 요거를 계산 문제로 낸 거예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쌀, 우유, 사과 이렇게 해서 생산물 가치는 얼마예요? 150, 200, 250인가요? 150, 200, 250이에요. 생산비는 얼마예요? 70, 100, 130인가요? 70, 100, 130 이거 빼는 거예요. 다음에 비용은 546이죠. 546. 자, 여기 546인데 이게 킬로미터당 비용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빼면 되는데 요거는 곱하기 19km를 해야 돼요. 킬로미터당 5원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19 해야 되고요. 요거도 곱하기 19를 해야 돼요. 그죠? 맞죠? 19km 지점에서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19km 지점까지 이제 수송비가 이렇게 발생할 거니까 수송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자, 그럼 여기서는 얼마예요? 150에서 70을 빼면은 80. 자, 요거는 95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그냥 5 곱하기 20을 먼저 하면 되죠. 5 곱하기 20이면 100인데 하나 모자라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 계산하면 가까이 있는 거. 굳이 멀리 가지 말고 5 곱하기 100에서 한 개 빠지네. 95네. 이렇게 되잖아요. 100에서 한 개 빠지네. 맞죠? 그럼 80에서 95를 빼야 돼. 마이너스 15네. 그럼 여기서는 이건 100이고 이거는 80에서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20개 하면 80에서 76, 76. 100에서 76 빼면 24고 여기서도 120에서 하나 빼면 되잖아요. 6이 20개, 120에서 6 한 개 빼면 114잖아요. 이거는 120이잖아요. 120에서 114를 빼면은
6이 남네요. 됐나요? 그럼 요 두 개는 이윤이 남는 거고 얘는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9km 지점에서도 이윤이 있는 거는 요 두 가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그럼 됐고. 자,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넘어가면 감정평가론, 거래 사례 비교법에 사정 보정치를 묻고 있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정 보정치를 묻든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묻든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묻든 무슨 비교치를 물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사례분의 대상. 비교치는 사례분의 대상을 하는 거예요. 사례가 어떠하다 그러면은 사례 숫자를 바꾸고, 대상이 어떠하다 그러면은 대상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문제에서 대상 없이 사례가 어떠하다 그러면 그냥 대상 100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 없이 대상이 어떠하다 그러면은 그냥 사례를 100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례도 나오고 표준이 나와요. 표준이.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나오면서 표준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례와 대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례와 표준, 대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럴 때는 얘를 사례로 잡으면 되고요. 얘를 사례로 잡아요. 이럴 때는 얘를 대상으로 잡으면 돼요. 없는 쪽을 잡으면 돼요. 없는 쪽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비교하는 것이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얘를 사례로 잡으면 되고, 이럴 때는 얘를 대상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다음 사례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례부동산이 말이에요. 사례부동산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 사례가 1억 원에 구입했어요. 근데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에요. 사례가 지금 고가로 매입한 거예요. 근데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 가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8만 원으로 돼 있죠. 그걸 대상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준 획지가 얼마로 나온다고요? 8만 원. 근데 사례는 얼마예요? 사례는 1억 원이죠. 1억 원인데 몇 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니까 이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바꾸려면은 1000으로 나누기 해야죠. 1000 나누기 하면 동그라미 3개가 없어지면 사례는 얼마요? 10만원. 제곱미터당 10만원. 그럼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다면 사례분의 대상. 그럼 10만원 분의 8만원 하면은 0.8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문제에서 사례와 표준으로 나올 때는 표준을 대상으로 잡고, 사례와 이 대상과 표준 이렇게 나올 때는 표준을 사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례와 대상은 비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됐고. 자, 4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사례가 어떠하다 이러면은 사례 숫자를 바꾸고, 대상이 어떠하다 그러면은 대상 숫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56쪽에 자, 41-1번을 보세요. 41-1번.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묻고 있죠. 지역 요인 비교치.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는 했어요. 그 상승식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서로 곱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돼요. 서로 곱하는 방식. 자, 이제 그 가로속을 보면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누구를 100으로 사정했다고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0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격차 내역은 누구 얘기예요? 대상 얘기란 얘기예요. 대상. 사례를 100으로 잡았는데 이 소리는 그 대상의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이너스 2의 의미는 대상이 마이너스 2란 얘기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면 몇이란 말이에요? 98이란 얘기예요. 그 소리는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은 98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모든 비교치는 뭐 분의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그럼 100분의 98, 100분의 98은 0.98이란 얘기죠. 결국 이 숫자가 필요해요. 결국 우리는 0.98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제 앞으로는 마이너스 2 이 소리는 2% 빠진다 소리예요. 2% 빠진다. 그럼 1에서 2% 빠지면 0.98 바로 옆에 쓸 수 있다고요. 옆에다가 마이너스 2 옆에다가 앞으로 이 문제 보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마이너스 2 옆에다가 바로 뭘 쓴다고요? 0.98. 그럼 플러스 3 옆에다가는 1.03 하면 되지. 1.03% 풀었으니까. 그럼 세 번째는 0.99, 네 번째는 1.04, 숫자 4개 나왔죠? 마지막은 할 필요 없고 이거를 서로 곱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곱하라. 그게 상승식이에요. 상승식. 서로 상 곱할 승이에요. 됐죠? 그럼 할 수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평점법이라 그래요. 평점법. 이렇게 항목을 각각 준 거를 평점법이라 그래요. 평점법. 됐죠? 자, 좀 쉴까요?